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집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와 관련된 어, 범위와 시험 문제를 어,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뭐 문제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출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방법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대학 그 부분까지 살펴봤죠. 이 광고와 직업 소개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턴제라는 게 특히 요즘에 이 인턴 사원 경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 또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과 제휴를 업무 제휴 같은 게 돼 있는 기업에 가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그 인턴 근무했던 경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쭉 공기업의 면접에 가보면 인턴 근무 경력들이 최소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한 3개월 정도씩 그런 인턴 근무 경험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인턴 근무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취업 요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턴 사원을 뽑는데도 아주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몰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행정부서에도 있고 아마 기회가 가끔씩 공고가 날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반드시 인턴 사원 근무를 해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졸업 전에 일정 기간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학생과 기업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습 기간 동안에 물론 인턴 사원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인턴 사원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부름을 한다든가 뭐 복사, 팩스, 그다음에 회의할 때 회의 준비 같은 것들을 시키는데 그거는 솔직히 신입사원들도 들어가면 다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사원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실습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시킨다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시켜서 오히려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실제 나중에 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들어가게 되면 일하는데 적응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실습 기간 동안에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무실 분위기나
또 그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직장에서 정말 근무를 하면 잘 적응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루트를 통한 채용자들보다 오히려 이직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이 인턴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더더욱 자기네 회사 또는 자기네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가점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가점은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기업의 업무와 분위기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입사 후에 회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턴 기간은 3개월, 길어야 4, 5개월 정도니까 사실은 실무를 완전히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인턴 사원 개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현업 부서에 있는 상사들이 인턴 사원에게 이렇게 평가를 정말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한 평가를 나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인턴 근무제, 인턴 사원을 대기업에서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인턴 사원으로 또 채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구청이든 대구시청이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인턴 사원 모집 공고가 나는지를 정확히 확실하게 잘 보시고 무조건 지원해서 그런 경험을 꼭 가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기업 들어가서 그 이력서 보면은 그 지원자의 그런 거 보면 인턴 사원만 세네 번씩 하는 그 세네 군데서 했던 사람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건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무슨 그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공고, 상고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명칭이 조금 그 현대화되어 있는 명칭으로 무슨 정보고 무슨 그런 식으로 그 특정 분야와 관련된 이름으로 많이 그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학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는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2년제 대학은 바로 또 조금 일찍 마치고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에서 뽑는 직무가 직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졸 사원만 모집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졸, 뭐 전문 대졸,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 차등을 두긴 하죠. 그 직무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졸 사원을 뽑는 게 일반적인데, 고졸 사원을 뽑는 그 직무에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막 지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 그 취업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튼 공고만 나면 그냥 뭐 무조건 지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은 인력들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단순 기능직이나 기술직 같은 것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또 직업 전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경영관리직, 뭐 전문 기술직은 대학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수시 채용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이력서를 어느 기업이든 이렇게 제출해 놓고 등록을 시켜 놓으면 기업에서 자기네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을 보고 검색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면접이나 뭐 시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주기 때문에 수시 채용 같은 경우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 등록된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조금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수시 채용을 하더라도 모집 공고는 나갈 수 있죠. 그냥 그 파트별로 직무별로 그때그때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집 인원이 되게 적은 경우에 공고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자발적 지원이다라고 하면 뭐 구직자들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자기의 그런 입사 지원서 같은 것들을 등록을 시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HR 관련된 그런 리크루팅 회사에, 그죠? 그런 경우에도 등록을 시켜놓고 본인이 그런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매칭을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 채용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력 풀을 계속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인력들을 기업에서 수시로 선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채의 대규모 인력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공채보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을 쫙 그 입사 지원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 놓으면 본인이 그 기업에 관심을 일단 보인 거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선발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충원이 필요한 경우 바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요새도 채용 박람회라는 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국 단위의 어떤 채용 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또 채용 박람회가 열려요. 그런데 가면 이제, 대기업보다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자기네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채용 박람회에서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뭐 면접도 진행하고요. 또 지원자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를 알리는 활동도 할 수 있는 게 채용 박람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그 취업 시즌에 맞춰서 전국 그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취업 설명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좀 있었는데, 이제 2010년 넘어서부터는 이런 취업 설명회가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뭐 취업 설명회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워낙 노동시장의 인력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취업 설명회까지 하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점점 그 인력 시장의 노동력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도 3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100% 다 대학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올해 내년부터 같은 경우는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더 작은 경우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대학은 정말 올해부터도 벌써 우리 지역 대학 중에 모집 인원 미달되는 그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왔듯이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 대학 특히 대구 경북권에 있는 종합대학 5개 대학 중에서 한 곳은 아주 미달률이 심해가지고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가장 미달 숫자가 적을 거예요. 거의 등록도 뭐 꽤 많이 등록을 해서 우리 학교는 정말 아직까지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될 일자리가, 그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을 무지무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늘려왔죠, 지금까지도. 근데 그렇게 무지하게 늘리는 것도 어차피 그 숫자도 사실은 한정돼 있고, 일자리를 늘린 게 아니라 단지 공무원 수만 늘린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한 곳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려면 오히려 민간 기업을 더 성장하고 육성시켜서 새로운 기업에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집 방법 부분에서는 요즘 무슨 방법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그냥 공개 채용이냐 수시 채용이냐 해서 수시 채용 쪽으로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의 인턴,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공기업에서의 인턴 사원 경험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집 공고와 관련된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요새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그 문제를 제가 출제를 거의 다 맞춰서 일단 그 문제 낸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시험 보는 방식,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했던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은 딱 세 가지로 냅니다. OX, 그 다음에 단답형, 그리고 객관식. 객관식은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로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유형을 섞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한 문제수도 한 30개 내외고 단답형에서 이제 가로 넣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 정말 뭐 열심히 하고 복습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그런 거 체크해 놓은 분들은 문제 보면 뭐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뭐 금방 끝내고 나가실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중간고사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 오늘 배운 모집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요. 우선 제가 이제 문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순서에 상관없이 출제한 내용을 보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느 파트다라는 걸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어요. 제가 출제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막 응용하거나 비비꼬는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배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린 그 수업 자료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내니까 너무나 뭐 간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꼭 이제 채점을 해 보면 뭐 만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그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처음 그 산업심리학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 할 때 아마 했던 내용 같은데요. 경영자하고 이제 산업심리학자 간의 그런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문제 일단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을 겁니다. 경력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의 그 연구 방법 중에서 사례 연구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우리 선발 그 원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지. 직무 분석하기 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이제 예언변인과 중거변인과 관련된 그 개념 그리고 그 내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예언변인, 증거변인. 그 다음에 이제 척도라는 게 뭔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척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준거 관련성과 증거의 세 가지 내용 얘기했던 거 있죠. 뭐 증거 오염, 그죠? 그 내용, 그 세 개, 제가 아마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문제가 아마 여러 문제가 출제된 거니까, 그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게 직무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직무분석과 관련된 개념 활용 부분 그 내용도 나오니까 거기서도 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척도 설명드린 거 있죠. 척도 네 가지 척도 있죠. 그거 꼼꼼하게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분석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소개드렸던 문제 해결적 모델, 그죠? 그리고 전형적인 모델, 그것도 제가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적 모델에서 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인 구분했던 거 있죠. 몇 가지 차원에서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 그죠? 뭐 연속 변인, 불연속 변인, 양적 변인, 질적 변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변인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 관련성, 증거 오염, 증거 결핍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관계를 도식화된 그림도 그다음에 설명도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해서 정리를 꼼꼼하게 명확하게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증거의 요건이라고 해서 또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증거는 이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증거의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그거 꼭 외워두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증거하고 주관적 증거 이렇게 또 뭐 객관적 증거에 뭐가 있는지 주관적 증거에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용도. 그러니까 직무 분석은 제가 아주 수업도 몇 시간에 걸쳐서 했고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과제 수행도 해야 되고 해서 직무 분석은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무 분석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출제를 했고요. 근데 출제를 했는데 OX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 문제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푼다는 것은 공부를 그만큼 확실하게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면접 조사를 할 때 면접자가 갖춰야 할 요건,
이렇게까지 진짜 알려줬으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 봐놓으시기만 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겠죠. 그 요건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또 중간에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런 우리 산업심리학 책 내에는 없는 그런 내용으로 그 영양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영양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아이스버그 모형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영양의 특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거 잘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에서는 아마 이거 한 문제 출제한 것 같은데 모집 부분은 워낙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마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아마 장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할 때 우리가 심리검사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좋은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관련된 내용, 그것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직무명세서하고 직무기술서 둘 다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직무기술서에 뭐가 들어가고 직무명세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한 두째 중가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호소원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호소원 실험 연구 진행되는 거 관련돼서 그래서 그 호소원 효과와 관련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증거와 개념 증거에 대한 그 정의 및 개념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 증거가 뭐고 개념 증거가 뭐고 그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외워두세요.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척도와 관련된 거, 그죠? 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해갖고 이 네 가지, 그죠? 그 네 가지 척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거에 뭐가 해당되고 그리고 그 척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도와 관련된 네 가지 척도와 관련해서 뭐 OX에도 나올 수 있고 객관식에도 나올 수 있고 단답형 기술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잘 구분해 놓고 정리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와도 아마 답을 쓰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무 분석에서 직무 명세서가 뭐고 직무 기술서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내용이니까 직무 명세서가 뭔지 직무 기술서에 뭐가 있는지 뭔지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되고 직무 명세서에 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발 도구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 선발 도구를 선정하는데 원칙이 있죠. 그 원칙과 관련된 내용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또 작성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직무기술서 작성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작성 원칙 몇 가지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표에 있는 것도 싹 정확하게 잘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이제 알려드리고 찍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슷하게 쓴 거 이런 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답형은 정확하게 제가 꼭 쓰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 사건법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배운 적이 있고, 그죠? 그 직무분석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결정적 사건법이라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뭔지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그 앞에서 설명드린 변인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게 있죠. 변인과 관련해서 예언변인, 뭐 중거변인, 그죠? 그리고 독립변인, 또 뭐 종속변인 이런 식으로 이 산업심리학에서는 어떤 게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심리학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산업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다른 말, 그죠? 예언변인과 중거변인이란 말을 더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게 우리 산업심리학의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발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경우, 그죠? 그걸 예언변인이라고 했고 그 예언변인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그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는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과제 중심적 직무 분석하고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 그죠?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잖아. 그죠? 직무 분석의 유형이에요. 유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거라는 말을 특히 우리 산업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한다라 그랬는데, 그 중거가 뭔지, 중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잘, 확실하게 그 중거에 대한 개념은 정의는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내는 것 중에서도 한두 문제는 조금 한 문장이라도 조금 기술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용어나 이렇게 짧은 단어로만 쓰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몇 문제 정도는 제가 기술해야 되는 문제도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작성 원칙 같은 거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라 그랬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준거의 정의 같은 것도 명확하게 문장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진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수는 30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그 단답형 문제가 한 가로수가 15개 정도가 돼요. 가로수가. 그래서 이제 가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그 총점을 제가 몇 점으로 할까, 지금 이거 그냥 30점으로 할지, 아니면 가로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를 다 0.5점 뭐 0점 으로 할지,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가로수를 줄이면은 딱 아예 30점이 되겠네. 그죠? 이게 아마 중간고사가 몇 점 만점이었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30점 만점 정도로 하면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채점할 때 여러분들 유리하게 점수를 매겨 드릴 테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전체 문항수는 30개인데 괄호 개수가 좀 더 많아서 한 3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다 문제 개수가 일치할 거예요. 그죠? 뭐 물론 특히 많이 출제가 된 거는 뭐 직무 분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제일 많이 됐고요. 뭐 모집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 그거는 딱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또 관련된 좀 책도 읽어보고 관심 있게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험은 저는 뭐 굳이 어려워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산업심리학이나 뭐 우리 심리학의 전반적인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사회가 분야하고 달리 뭘 논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심리학에서 그런 그 이론을 논하라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역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도 심지어는 뭐 제가 그 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뭐 번역하는 내용도 시험도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심리학은 정말 용어나 이론적인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은 아주 정말 문제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 잘 듣고 그리고 집중해서 딱 정리만 잘 하셨다면 정말 만점자가 저는 많이 나와요. 반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만점 받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오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정말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정말 시험은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말고사도 똑같은 유형으로 내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모집과 관련돼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 앞전까지 공부한 중에 내용 공부한 것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코너에 좀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왜 질문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